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속풀이 인생극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편의 은퇴는 휴식이지만 아내의 은퇴는 없다 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때로는 누군가는 일을 내려놓고 한숨 돌리지만 누군가는 그때부터 더 바빠지고 더 희생하게 됩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그런 현실 속에서 늦게나마 자신을 되찾은 72세 이정순 님입니다. 사연과 관련된 구독자분들의 솔직한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정순, 올해로 72입니다. 저는 20살에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쭉 가정주부로 살아왔습니다. 그때의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 학교도 중학교까지만 다니고 여자는 시집이 팔자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으며 자랐죠. 남편도 저처럼 가난한 시골 출신이었지만 무척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월급이 빠듯한 공무원이었지만 그의 성실함을 보고 어린 시절의 저는 결혼을 결심했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 첫 해부터 시댁 식구들과 한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시조 부모님부터 시부모님, 줄줄이 있던 시동생들까지. 아직 낯선 시댁 식구들과의 동거는 어색하고도 불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저 아들밖에 모르시던 억센 분이셨고 시아버지는 화가 많으셨던 분이라 항상 집안에 큰 소리가 나곤 했습니다. 힘겨운 시댁살이가 버거운 어린 신부를 누군가 보듬어 주면 좋으련만 그 집에서 저는 외톨이였고 을의 입장으로 살았습니다. 남편만 믿고 한 결혼이었지만 남편은 전형적인 시골의 가부장적인 남자라 그저 바깥일 외에는 일절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수년의 모진 시집살이 기간 내내 저는 늘 외로움과 서러움을 느끼며 살아와야 했습니다. 그 놈의 며느리 도리가 뭔지. 저는 매일 새벽 이른 시간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시댁마당을 쓸고 아침밥을 준비했습니다. 낮엔 밭일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쉴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녁엔 밭일로 이미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온 가족이 먹을 밥상까지 차렸습니다. 겨울엔 손이 갈라져 피가 나도 늦게까지 김장을 담그고 장독대에 소금을 뿌리며 살았습니다. 지긋지긋하던 시집살이는 첫아이 민수를 낳았을 때쯤에 남편의 전보로 분가를 하게 되며 끝을 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명절, 1년에 여러 번 있던 제사, 각종 집안 행사로 시댁으로 불려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지만 그 외의 날들엔 남편과 아이, 우리 식구끼리 고요히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숨통이 트였습니다. 남편은 하급 공무원이라 월급이 적었고 우리 식구는 매달이 참 빠듯했습니다. 밤마다 보일러가 고장나 방이 얼어붙으면 아기 이불 위에 제 몸으로 바람막이를 해가며 재웠습니다. 그러다가 둘째 민주가 태어났을 때 드는 남편 월급만으론 생활이 어려워 저는 틈틈이 반찬을 만들어 팔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 그리고 남편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밤새 물수건으로 열을 식히며 돌보았죠. 학교 발표회, 소풍, 운동회, 각종 행사를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열심히 도시락을 싸서 갔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말처럼 마치 그 집안의 귀신처럼 살았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제 손길은 스며 있었지만 제 흔적은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제가 만든 밥을 먹으면서도 그 누구도 제가 해준 밥이라고 특별히 기억해 주진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상이었죠. 친정엄마가 크게 아프실 때조차 시댁일과 겹쳐 결국 가보지 못했죠. 시집 왔으면 시댁 먼저 챙겨야지. 어디 친정을 들락거리냐는 시어머니가 역정내시던 목소리가 아직도 선명히 생각납니다. 저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그날 밤 베개를 끌어안고 조용히 눈물만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나마 제 유일한 낙은 같은 동네에서 살던 친구 영희와의 소소한 만남과 수다였습니다. 정순아, 너 요즘 얼굴 보기 힘들다. 명절마다 시댁 간다고 못 나오더니 너도 이제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직은 좀 더 버텨야지. 민수 대학 졸업하려면 돈도 들어가고 남편도 요즘 승진 준비하느라 힘들어 하잖아. 내가 도와줘야지. 넌 정말 평생 그렇게 살다 끝내려고? 너도 내 인생 좀 살아. 누가 정순이 내 마음 돌봐줘. 영희의 한마디가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하지만 그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멍만 가득 들어가는 채로 40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20대의 젊음이 넘치던 저도 어느새 60대가 되어가는 시점이었죠. 그렇게 정정하시고 무섭던 시어머니도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무서웠던 눈빛은 흐려지고 날카로운 목소리는 흐느적거리는 말로 변했고 결국 시어머니에게 치매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시어머니를 돌봐야 했습니다. 남편은 이남 이녀 중 장남.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어머니는 장남인 남편이 모신다고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참 웃긴 말입니다. 남편이 모신다니? 아니요, 모신 건 남편이 아닌 저였습니다. 시어머니 밥 차리는 것부터 시키기, 옷 갈아입히기, 똥오줌 처리하기. 치매로 밤새 잠들지 못하는 시어머니를 달래는 것까지. 그 모든 일들은 남편도 다른 형제들도 아닌 며느리인 저 혼자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제겐 한없이 차가운 분이셨지만 자식들만큼은 무척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늙고 병들어 버리자 당신께서 사랑했던 자식들이 혹여나 내가 모시게 될까? 벌벌 떠는 모습을 보이는 게 참 씁쓸했습니다. 치매 있는 노인을 모시려니 매일이 바빴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식탁 위에 올려둔 반찬을 모두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건 내가 먹는 밥이 아니야. 이거 다 내다 버려. 다 버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예요. 어제도 맛있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야. 이건 내 밥이 아니라고. 당신 누구야? 왜 자꾸 남의 집에 와서 밥을 주는 거야? 나가!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밤낮이 바뀌어 한밤중에도 돌아다니시고 낮에는 사람 얼굴도 제대로 못 알아보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너무 고되어 눈을 붙이고 싶었던 그날, 저는 잠시 의자에 앉은 채 깜빡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시어머니는 바지에 실수를 하셨고 혼자 뒤처리를 하려는 마음에 스스로 화장실로 들어가셨다가 그만 크게 넘어지셨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놀라 달려갔을 땐 시어머니는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다리는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급히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진단 결과 대퇴골 골절. 결국 시어머니는 꼼짝없이 침상에 누워 지내셔야 했습니다. 며칠 뒤 시댁 식구들이 병원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진심 어린 걱정보다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분노가 먼저 묻어 있었습니다. 형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머니가 왜 이렇게 크게 다치신 거예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눈을 붙였는데 그 사이에 어머니가 혼자 화장실에 가시다가 아니, 언니가 엄마 곁에 계셨으면 이런 일 안 났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치매, 어르신을 한시도 혼자 두면 안 된다는 건 상식 아닌가요? 힘든 건 우리도 알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큰 사고가 나게 할 순 없죠. 형님도 회사 다니느라 바쁘신데 형수님이 더 주의하셨어야죠. 그들의 말은 마치 사고의 책임이 전부 나에게 있다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거동이라도 가능하실 때조차 나 몰라라 할 때는 언제고 시어머니가 다치니 효녀 행세하는 게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든든한 내 편이 되어줘야 하는 남편도 조심 좀 하지 그랬냐며 나무라는 말을 한마디 툭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미어지면서도 분노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조심했어야 한다고? 밤새 똥기저귀 갈고 잠 한숨 못 자고 시어머니 돌본 게 나인데 단 한 번 눈 붙인 채로 이 모든 비난을 들어야 한다고? 이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어머니를 안아본 적 있나? 하루라도 돌봐본 적 있나? 내 모든 희생과 노력이 부정당하는 느낌이라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골절된 다리 때문에 결국 침대에서만 지내야 했고 그 이후로 돌봄의 강도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몇 해를 더 버티다 돌아가셨을 때 시댁 식구들은 장례식장에서 또다시 말뿐인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단 한 번의 도움이나 배려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시어머니가 남긴 재산 이야기가 나오자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건 시골집 한 채와 작은 논 그리고 약간의 예금뿐이었습니다. 시댁 형제자매들은 모두 모여서 회의를 한다며 우리 집에 몰려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따로 유언장을 남기진 않으셨죠? 그럼 상속은 법대로 사등분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형님네가 그동안 어머님 모셨으니까 형님네가 조금 더 가져가는 게 맞긴 하겠죠? 그 말을 들은 막내 시누이는 곧바로 불편한 얼굴이 됐습니다. 어머, 그건 좀 아니죠? 모셨다고 해도 어머니 재산은 우리 모두의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못 모셨다고 죄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는 큰 욕심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 모시면서 들어간 병원비랑 간병비는 솔직히 저희 개인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많아요. 그건 조금이라도 정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싸늘하게 바뀌었습니다. 형수님,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 모시는 건 장남댁의 도리죠. 그걸 돈으로 계산하려고 하면 좀 그렇네요. 맞아요. 언니가 그동안 고생한 건 알아요. 근데 그건 고생이라기보다 며느리로서 당연한 도리 아닌가요? 지금 와서 그걸 돈으로 환산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뭐가 돼요? 당연한 도리라고요? 그럼 당신들은 단 하루라도 어머니 돌본 적 있나요? 밤마다 뒤척이시고 똥기저귀 갈아내던 건 나였어요. 나도 내 건강 잃어가며 모셨다고요. 그동안 병원비며 약값 다 제 통장에서 나갔어요.
그건 최소한 나눠서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들 그만해라. 그동안 어머니 모시느라 우리 집사람 고생 많이 했다.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고 상속은 법대로 하는 걸로 하자. 여보, 당신도 괜히 감정 상하지 말고 이제 그만 진정해. 그 순간 나는 남편을 바라보며 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럴 때라도 나를 단단히 지켜줘야 할 사람은 또 없구나.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이 가족을 위해 제 마음과 몸을 내어줄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1년이 되자 시동생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이번 주에 우리 형제들끼리 모임이 있어요. 어머니 제사도 곧 다가오고 형수님도 당연히 오셔야죠. 아니요, 저는 못 갑니다. 앞으로 그런 모임엔 더 이상 가지 않을 거예요. 예, 형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제사인데 안 오신다고요? 평생 같이 사셨으면서. 평생 같이 살면서 돌본 건 맞죠. 하지만 그게 제 의무였던 건 아니에요. 당신들 모두가 모셔야 할 어머니였어요. 그런데도 모든 걸 저에게만 떠넘기고 제가 힘들다고 하면 며느리 돌이라는 말만 하셨죠. 그리고 어머니가 다치셨을 땐 오히려 저를 탓했잖아요. 그때 이미 저는 이 집안 사람들에게서 마음을 거뒀습니다. 형수님, 그동안 서운하셨으면 이제 잊고 넘어가요.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제사는 같이 지내야죠. 죄송하지만 저에겐 이제 가족이 아닙니다. 그저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평생 부려먹고 마지막엔 의심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일 뿐이에요. 앞으로 저를 시댁일에 끌어들이지 말아주세요. 이제부터는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겁이 나기도 했고 한편으론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시댁 식구들에게서 연락이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당신 가족 일은 이제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더 이상 그 사람들과 연을 이어갈 생각 없어요. 그렇게 저는 시댁과의 연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아이들이 다 결혼하고 남편도 드디어 은퇴를 했습니다. 남편이 은퇴하던 날 저는 떡국을 끓여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여보, 이제 고생 끝났네. 우리 앞으로는 둘만의 시간 좀 보내자. 여행도 다니고 당신이 좋아하는 등산도 가고. 그래. 이제 좀 쉬자고. 여행은 나중에 생각해보고, 그동안 못했던 골프도 좀 치고, 친구들도 만나고. 난 이제 편하게 살 거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 속에 앞으로도 집안일은 전부 당신 몫이라는 뜻이 숨어 있는 줄을요. 하루 종일 집안에 둘이 붙어 있으려니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제가 청소를 하든 말든 소파에 앉아 리모컨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잠깐 시장이라도 다녀오면 왜 이렇게 늦었어? 나 심심했잖아. 그게 첫마디였습니다. 하루는 친구 영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 문화센터에서 도자기 공예를 배운다던데 같이 하겠냐고 묻는 전화였습니다. 그 말이 너무 반가워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문화센터 가서 공예 수업 좀 들어볼까 해.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무슨 공예야? 괜히 돈만 쓰지. 집에서 쉬어. 그리고 나 점심은 미역국 먹고 싶으니까 준비 좀 해줘. 그 순간 내가 집을 벗어나려는 시도조차 허락되지 않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신문을 보면서 무심히 내뱉었습니다. 여보, 이번에 여행사에서 은퇴자 패키지 나온다던데 친구들이랑 골프 치러 다녀올까 하는데 어때? 여보, 우리 같이 가면 안 돼? 나도 바닷가 가보고 싶어. 우리 둘만의 여행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잖아. 아이고, 거기 가면 다 남자들인데 당신은 심심해서 뭐 하려고? 집에서 편히 쉬고 있어. 나 갔다 와서 얘기해 줄게. 그 순간 내 마음속 어딘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래, 난 평생 당신을 뒷바라지했는데 결국 당신 인생에 나는 동반자가 아니었구나. 그저 집을 지키는 사람일 뿐이었구나. 남편은 은퇴 후 하루 종일 TV만 봤습니다. 아침엔 뉴스, 낮엔 드라마, 밤엔 예능 프로그램. 그날도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보던 건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TV 화면엔 중년 부부가 나와서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혼이 아닌 졸혼을 선택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서로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 부부. 솔직히 졸혼이라니 너무 생소해 이해가 잘 안 되었지만 TV 화면 속 부부의 표정은 이상할 정도로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에이, 참 별 이상한 부부도 다 있네. 그 나이에 뭘 새삼자기 인생 찾겠다고. 결혼했으면 참고 끝까지 같이 살아야지. 이혼도 못하니까 그런 거 하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꽉 막힌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수십 년의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은 참아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참는 건 저였죠. 한 번도 참고 살아본 적 없는 사람이 참고 사는 게 별일 아니라는 듯이 얘기하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부부의 사연을 보고 난 뒤 제 머릿속은 졸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이 잠든 사이 서랍에서 작은 낡은 공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공책은 제가 젊은 시절부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만의 소원을 몰래 적어두었던 공책이었습니다. 공책에는 아직 이루지 못한 많은 소원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바닷가 집에서 살아보기, 꽃이 만발한 봄날 나만의 사진 남기기, 그림 배워보기. 제 나이만큼이나 수많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이 공책에서 단 한 줄도 이룬 소원이 없다는 사실이 새삼 슬펐습니다. 저는 공책을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세월은 이 소원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데 써야겠다. 며칠 뒤 남편은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해외로 가겠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의심도 없이 내 속마음을 눈치채지 못한 채 가방을 싸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집을 비운 순간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며칠 동안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니 외로움이나 적적함보다는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누군가는 하찮은 기쁨이라고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매끼 식사 메뉴, TV 프로그램조차 내 입맛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저는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집안일도 내가 내킬 때만 할 수 있는 자유, 남는 시간엔 친구도 만나고 침대에 누워 멍도 때리는 그 자유. 어리석게도 70이 넘어서야 제대로 누려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기 전
나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조론을 통보하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여행에서 돌아오면 이 편지를 읽겠죠. 나는 그동안 당신의 아내로 살며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시댁을 챙기고 치매에 걸린 당신의 어머니를 돌보고 당신이 승진할 수 있도록 모든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이라도 당신이 내 마음을 돌아봐 준 적도 내 편이 되어준 적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 남편들이 다 그러했기에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은퇴 전까지 가장의 몫을 충실히 다했기에 고마운 마음도 있어요. 당신에게 은퇴는 자유였지만 내겐 은퇴 후의 당신은 또 하나의 짐이었습니다. 당신이 TV를 보며 웃을 때 나는 여전히 당신의 밥을 차리고 당신의 잔심부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 이 굴레에서 은퇴를 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TV에서 졸혼을 선택한 부부를 봤습니다. 그들이 말하더군요.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간섭하지도 않으면서 각자의 인생을 존중하기 위해 선택한 길이 졸혼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나도 나의 삶을 살고 싶다고요. 이건 이혼이 아닙니다. 당신과 나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아내라는 이름 아래 묵혀있던 나를 이제는 놓아주려고 합니다. 당신은 앞으로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세요. 골프도 치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만약 졸혼도 싫고 내 자유를 원하지도 않는다면 나는 이혼도 담담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보, 나는 잠시 제주로 떠납니다. 언젠가 바닷가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 젊은 시절에 적어둔 나의 소원을 이제라도 이루려고 합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땐 이미 나는 이 집에 없을 거예요. 당신이 화를 낼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 남은 생은 나 자신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아닌 온전한 이정순으로 살겠습니다. 건강히 지내세요. 편지를 봉투에 넣어 거실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트렁크를 끌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낯설지만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제주행 비행기 표를 손에 쥔 순간 숨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미쳤어? 뭐? 졸혼? 내가 평생 벌어다 줘서 편하게 살았으면서 이게 다 누구 덕인데 감히 혼자 제주로 가?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나는 더 이상 당신과 할 얘기가 없어요. 편지 그대로 내 삶을 존중해 줄 게 아니면 이혼 생각도 있으니 당신도 잘 생각해보고 연락 줘요. 허! 나중에 집에 제 발로 들어와서 싹싹 비기 전까지 용서 안 할 줄 알아? 예상했던 대로 남편은 무척이나 격분했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충돌이었기에 저는 전화를 끊고 제주에서 내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제주에서의 생활은 말 그대로 자유였습니다. 오름들도 하나씩 올라가 보며 성취감을 맛보았고 근처 요가원에서 요가를 배우며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도 했습니다. 날이 좋은 날에는 예쁜 카페에 홀로가 제가 좋아하는 꽃차도 한 잔 마시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곤 했죠.
제가 떠난 뒤 남편은 큰 소리 치던 것과는 달리 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제 손으로 밥상 한 번 차려본 적도 라면 한 번 끓여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혼자 하다 안 되겠는지 딸아이와 며느리를 불러다 밥 차리라고 시킨 모양이더군요. 열심히 사회생활하는 애들을 겨우 본인 밥 차리는 일에 오라가라 하다니 정말 기가 찼습니다. 아빠 도대체 왜 이러세요? 엄마 평생 고생하신 건 못 본 척 하시더니 이젠 우리까지 불러다 부려먹으려고 하세요? 아빠가 밥 한 번 직접 해보셨으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셨을 거예요.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도 더는 못해요. 솔직히 저희 부모님도 잘 못 챙겨드리는데 제가 왜 아버님 밥상까지 신경 써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자식인 저희 남편은 두고 저랑 아가씨만 부르시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여자라서 그러시는 건가요? 저희도 사회에서 남편이랑 똑같이 돈 벌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별것도 아닌 일로 오라가라 하시는 거 너무 불쾌합니다. 저희도 저희 삶이 있어요. 이게 다 내 엄마가 집 나간 탓이야. 다 똑같아. 다. 그날 이후 남편은 딸과 아들 내외와도 크게 싸워 서로 얼굴을 안 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남편은 자신이 당연하게 여기던 가족의 희생이 사라지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외로운 노인으로 남게 된 겁니다. 내가 집을 떠난 건 남편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내가 평생 해온 것들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뒤늦게 깨달았겠죠.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고 저는 점차 혼자만의 시간을 마음껏 누리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최근에 미술 수업을 들으면서 친해진 사람들과 회식을 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 앞 건물에 익숙한 얼굴의 사람이 서 있더군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헤아려 주지 못해.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굴었어. 사과만 받을게요. 미안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나는 내 남은 시간을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이정순으로 살기로 했으니까요. 당신도 이제 당신 인생을 돌아보고 진짜로 혼자 살아보세요. 나는 지금의 삶이 당신과의 삶보다 더 소중할 정도로 만족스러워요. 제 단호한 태도에 남편도 마음을 단념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본인의 태도에 반성하며 유튜브로 열심히 요리며 집안일을 배워나가더군요. 그동안 제게 받아먹기만 한 것이 미안했는지 어느 날에는 본인이 직접 한 반찬이며 장아찌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제주도에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떨어진 채로 각자의 삶에 충실하며 지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요상한 부부 형태로 보였겠죠. 그러나 각자 떨어져 지내는 삶을 사니 비로소 우리는 때로는 오랜 친구처럼 끈끈한 가족처럼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공책 3분의 1을 지울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소원은 계속 쌓일 테지만 저는 오늘도 미루지 않고 내 소원들을 열심히 지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으로 이어지죠. 이정수님처럼 밀어두었던 나라는 사람을 이제라도 꼭 꺼내어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도 마음 깊이 묻혀있던 꿈과 이름이 있다면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일까?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다른 인생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